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김삿갓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말이 방랑시인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김삿갓은 평생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으며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가엾기도 하고 딱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재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장에 삿갓을 쓰고 동가식 서가숙하며 평생을 거지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더구나 늙으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삿갓은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할아버지였던 선천방어사 김익준이 홍경래인한테 항복한 사실을 영월의 백일장에서 조롱하고 욕했던 자신의 처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삿갓이 그런 환경 속에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김삿갓의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막힌 김삿갓의 방랑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낭독해 드립니다. 방랑길을 떠나는 김삿갓. 김병현은 집을 나갈 궁리만 골똘하게 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한평생을 떠돌이로 살아갈 결심이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말 한마디 아니하고 혼자 가슴을 태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김병현은 모처럼 굳게 먹었던 결심이 자꾸만 흔들렸던 것이다. 조부님에 대한 죄악도 용서받지 못한 시일인데 이제 집을 나간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 또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집을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김병현은 날마다 얼빠진 사람처럼 방구석에만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아들의 비유를 건드리기가 두려운지 일체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마누라만은 남편의 행동거지가 비유에 거슬리는지 당신은 글공부를 계속해 과거를 보실 일이지 언제까지나 빈둥빈둥 누워만 있을 작정이세요? 하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놓는다.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던가 마누라는 자기를 위해 김병현이 과거에 응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었다. 김병현은 대답을 아니하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나더러 과거를 보라고. 내가 과거를 봐 판처대감이 되어야만 자기가 정경부인이 되겠다 싶은 모양이지. 어머니는 나의 고민을 알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마누라쟁이는 왜 저렇게도 말이 많을까? 아무래도 나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가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조용히 말한다. 내가 조부님 일로 괴로워하는 심정은 이혜미도 잘 알고 있다. 괴로운 심정이야. 어디 너뿐이겠느냐. 이혜미도 마음이 괴로워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괴로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김병현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말한다. 너는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나 방구석만 틀어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기분 전환을 위해 홍성에 있는 외가에나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너희 외삼촌은 학식이 풍부한 어른이니까 외삼촌과 함께 글 토론을 해보는 것도 내게는 좋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부인의 큰 오라버니 이기로는 홍성지방에서는 소문난 학자였다. 그러기에 이 시부인은 친정오빠를 통해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병현은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전혀 딴 생각을 하였다. 옳다 됐다. 외가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자. 김병현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먹고 있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꾸며댔다. 어머니는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일간 홍성 외가댁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잘 생각해 주었다. 너희 외삼촌 어른은 워낙 생각이 많으신 어른인지라 내 앞길에 대해 반드시 좋은 충고를 들려주실 것이다. 3, 4일 내로 떠나가서 외삼촌을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은 집을 나갈 구실이 생기자 그날 밤으로 아무도 모르게 갓장이 집을 찾아갔다. 이제부터는 양반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기에 숫째 죄인임을 자처하는 의미에서 갓 대신에 줄곧 삿갓을 쓰고 다닐 결심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인 양반, 나 삿갓 하나 만들어 주시오. 늙은 갓장이가 즉석에서 반문한다. 삿갓이라니요? 방갓 말이요? 방갓은 상제가 쓰고 다니는 삿갓이지요. 나는 상제가 아니니까 온도가 평평한 보통 삿갓을 만들어주면 돼요. 상제도 아닌 사람이 뭐 때문에 삿갓을 쓰고 다니려고 그러? 그럴 사정이 있어서 그러.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큼직한 삿갓으로 만들어 주시오. 상제도 아닌 젊은 사람이 뭐 때문에 몰골 사납게 삿갓을 쓰고 다니려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려. 이해를 못해도 좋으니 영감님은 주문대로 물건만 만들어주면 될 게 아니요. 그건 그렇소만은. 갓장이 늙은이는 그렇게 말하며 김병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수염이 수세미처럼 자라는 데다가 망건바람의 머리가 어지럽기 짝이 없어 누가 보아도 미친 사람 같은 몰골이었다. 갓장이는 김병현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기만 하다가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제법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깝게도 정신이 돌아버렸군 그래. 김병현의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이 돌았다는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렇다.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도록 중죄를 포함한 자가 어찌 미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미쳤기 때문에 가족들과 인연조차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자 김병현은 갓장이 늙은이에게서 선금을 듬뿍 내주면서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러니 삿갓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다시 한번 다져 말했다. 이날 밤에 주문한 삿갓이 한평생의 친구가 될 줄은 김병현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던 것이다. 방랑의 길을 떠나는데 필요한 물건은 오직 삿갓과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죄인이 죄인답게 살아가려면 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삿갓만은 꼭 쓰고 다녀야 하겠고 정처 없는 길을 무한히 걸어 다니려면 몸을 의지할 지팡이 하나만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길 떠날 준비가 갖추어지자 김병현은 어느 날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등에 조그만 바랑을 하나 짊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 오직 부탄자루와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 한 권뿐이었다. 생소한 지방을 한량없이 떠돌아다니려면 동국여지 승남 같은 안내 서적만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홍성 외가댁에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김병현은 마누라가 빨래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작별 인사를 고했다. 이씨 부인은 아들의 행장을 보고 소스러치게 놀란다. 아니, 내가 난데없이 삿갓은 왜 썼으며 동양종처럼 지팡이는 왜 짚고 나섰느냐? 저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해를 보기 부끄러워 이제부터는 언제나 삿갓을 쓰고 다닐 생각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다리가 아프기에 지팡이도 하나 준비했고요. 김병현은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보이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다. 이씨 부인은 아들의 행장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는지 한동안 침통한 얼굴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내 안악은 지금 빨래를 나가고 집에 없다. 나들이를 다녀오려면 내 안악에게도 알리고 떠나야 할 게 아니냐 라고 말한다. 그 사람한테는 어젯밤에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지금 나가다가 빨래터에 잠깐 들러가기로 하겠습니다. 김병현은 되는 대로 꾸며대었다. 이씨 부인은 장롱 속에서 돈 30냥을 꺼내더니 아들에게 내밀어 주었다. 길을 떠나려면 노자가 필요한 법이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몸에 지니고 가거라. 김병현은 어머니의 애정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노자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없는 동안 가사에 보태 쓰시도록 하십시오. 김병현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려 했으나 어머니는 돈주머니를 억지로 품 안에 넣어주었다. 내가 무슨 노자를 넉넉히 가지고 떠나겠느냐. 집에는 쌀도 많고 나무도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까 집 걱정은 말고 어서 가지고 가거라. 외가댁에 가면 외삼촌 어른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니 너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듣거라.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구하고 집을 나서는 김병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김병현은 어머니를 속이고 마누라는 만나보지도 않은 채 기어코 집을 나오고야 말았다. 외갓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방편이었고 마누라를 만나지 않고 떠난 것은 마누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삼생지연을 대면해서 끊어버리기가 너무도 괴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집을 나서는 마음은 괴롭기만 하였다. 이로써 가족들과는 영원히 못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김병현은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문득 자신을 꾸짖어 보았다. 내가 마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한평생을 방랑생활로 보내겠다는 말이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꾸짖고 나자 문득 예시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대장부 어찌 눈물이 없으리오마는 이별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김병현은 불현듯 취용노인이 들려주던 말이 다시금 머리에 떠올랐다. 하늘은 맑고 달이 밝아서 어느 하늘에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건만 그대는 어찌하여 불나방처럼 등불 속으로만 날아들려고 하는가. 김병현은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다. 문득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고 의식적으로 소리를 크게 내 통쾌하게 웃어보았다. 가슴속에 뭉개 돌아가는 슬픔을 한꺼번에 떨쳐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바탕 앙촌대수를 하고 나니 마치 일진 광풍에 먹구름이 휩쓸려 버리듯 막막하던 가슴이 대번에 환하게 뚫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광풍 재월이니 운권 청천이라는 문자는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었는가 보구나. 고개를 들어 앞을 내다보니 지금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천산만수가
눈앞에 우쭐우쭐 나타나 보인다. 심지 상무 풍도 즉수 재계 청산녹수라고 일러주던 추용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현실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렇다. 마음속에 물결을 잠재워버리고 나니 안전의 삼라만상이 이렇게도 잘 보일 줄이야. 그러고 보면 이제부터는 산도 내 것이요, 물도 내 것이요, 나무도 내 것이요, 하늘에 떠돌아가는 구름 조각도 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가족이라는 조그마한 인연에 얽매여 괴로워하고만 있었던 것인가. 나는 어리석게도 등불 속으로 뛰어오르는 불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후말리 장천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대붕이 되자. 김병현의 마음은 마냥 상쾌하기만 하였다. 홍성 외갓집에 가려면 남쪽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김병현은 발길을 정반대인 북쪽으로 돌렸다. 이왕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나선 바에는 우선 천하의 명승이라고 일러오는 금강산부터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병현은 깊은 산속으로 걸음을 옮겨나가며 이제 앞으로의 행로를 생각해보다가 문득 백낙천의 태행로라는 시를 한 구절 연상하였다. 태행로라는 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태행은 길이 험해 수레를 꺾어 놓는다지만 그대 마음에 비하면 그래도 평탄한 길이요. 무협의 물은 배를 뒤집어 엎는다지만 그대 마음에 비기면 그래도 순한 물이다. 인생 행로가 어렵기는 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만 마음의 변덕 속에 있을 뿐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엇보다 기묘한 일이 마음의 단속일 것이다. 그리하여 김병현은 길을 걸어가며 마음의 신조를 이렇게 세워보았다. 1. 오늘부터는 김병현이라는 본명을 깨끗이 말살해버리고 오로지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할 것. 2. 어떤 경우에도 나의 신분을 말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운수걸객으로 자처할 것. 3. 일체의 무력을 떨쳐버리고 순수한 자연인으로 떠돌아다닐 것. 4. 누구하고나 어떤 시비도 가리지 말 것. 5. 오는 정을 고맙게 받아들이되 정에 빠져 버리지 말 것이며 가는 정을 붙잡지 말 것. 6. 어떤 수모를 당해도 웃음으로 받아넘길 것. 7. 언제나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악과 교만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매사를 은연중에 바른 길로 유도해 나갈 것. 물론 권세가 없는 몸인지라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그날부터는 거지 모양으로 밥도 얻어 먹으며 다녀야 하게 되리라. 세상 인심이 좋다고는 하지만 팔도강산의 모든 인심이 한결같다고는 볼 수 없는 일. 때로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가 동량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노상 없지는 않으리라. 때로는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야 할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알거지로 돌아다니다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으리라.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김병현은 스스로 마음을 다져먹었다. 가슴속에 쌓여있는 세진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신선 같은 기분으로 고요한 산속을 걸어나가니 마음이 그렇게도 상쾌할 수가 없었다. 무아의 세계는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건만 세상 사람들은 왜 부질없이 헛개비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자 예시 한 구절이 또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100년도 다 못 사는 주제에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시인이 아니고서는 갈팔 수 없는 명구인 것 같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산이요, 그 물이었다. 그러나 비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무심하게만 보아오던 그 산과 그 물이 새삼스럽게 아름다워 보였다. 아, 산과 물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을 지금까지는 어째서 모르고 살아왔던가. 주역 노인이 나의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수간을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데 있다라고 하던 말이 다시금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옛시 한 수가 또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물이 푸르러 산이 좋아하고 산이 푸르러 물이 좋아라네. 시원스러운 물과 산 사이를 한가한 나그네 홀로 걸어가네. 마치 누군가가 김병현 자신을 노래해 준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여름 하늘은 한없이 넓고 맑다. 산중에 오가는 사람조차 없어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잘 들린다. 피를 토하는 듯 극성스럽게 울어싸는 것은 꾀꼬리의 울음소리일 것이요. 구구구 하고 잠꼬대처럼 단조롭게 들려오는 것은 산비둘기의 울음소리이리라. 얼마를 걸어가다 보니 높푸른 하늘가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더니 뭉게구름은 삼시간에 기묘한 산봉우리 형태로 변해버렸다. 김병현은 불현듯 도연명의 시를 연상하였다. 봄에는 물이 모든 못에 흘러넘치고 여름 구름은 기묘한 봉우리가 많기도 하다. 김병현은 삿갓을 눌러쓰고 죽장망해로 산천 경계를 유연히 둘러보며 깊은 산속을 한가롭게 걸어나간다. 애시당초 나를 받아놓고 가는 길도 아니요, 볼 일이 있어 가는 길도 아니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어 떠난 길도 아니다. 오늘 가다가 싫으면 내일 가도 그만이요, 동쪽으로 가다가 내키지 않으면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도 그만인 무궤도의 나그네 길이었다. 무궤도의 여로란 모든 기반을 벗어난 자유자재의 길이고 보니 마음은 마냥 한가롭기만 할 뿐이었다. 나비야, 청산 가자. 봄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 하거든 잎에서 자고 가자. 그 누가 읊은 시조였던가. 김병현은 옛날 사람들의 운치를 입속으로 읊조려가며 한가롭게 걸어나갔다. 그러자 문득 조선 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서남 유창의 유흥이라는 시가 머리에 떠오른다. 한가한 구름 따라 숲속에 들어서니 솔바람 냇물소리 옷깃을 씻어주네. 뜬 세상에 이 흥치 아는 사람 누가 있노. 다만 저 산새만이 내 마음 알아주리. 앞사람의 시조며 뒷사람의 한시며 모두가 선미가 넘치는 시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가도 가도 보이는 것은 산과 나무와 물뿐이요, 들리는 것은 새소리와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인간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김병현은 목이 컬컬해 와서 문득 술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술집이 어디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도둑이 길가에 있는 정자나무 그늘에 발을 멈추고 행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었고 아득히 먼 곳에서부터 말방울 소리가 들려오더니 거무하에 인마가 나타났다.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나이가 40가량 되었을까 양반 행세를 하느라고 의관을 깎듯이 갖추고 있었다. 김병현은 말을 탄 선비를 보자 예시 한 구절이 또 머리에 떠올랐다. 말 위에서 한식날을 만났는데 가다 보니 어느새 봄을 보내게 되었네. 마상의 선비는
어쩌면 덧없는 봄을 아끼는 마음에서 유산을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은근히 친밀감이 느껴졌다. 그리하여 말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어봅시다. 마상의 선비는 김병현을 몹시 못마땅한 시선으로 굽어보더니 말을 물다니? 내가 타고 가는 말을 물면 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대뜸 반말찌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마상의 선비는 김병현을 얼마나 넘보았는지 처음부터 말버릇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말가지를 따가지고는 타고 오는 말을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시비조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예의에 벗어나는 것인가. 김병현이 만약 옛날 같았더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쟤까지 게 양반이면 몇 푼어치나 되는 양반이란 말인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남과 시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먹고 떠난 길이 아닌가. 김병현은 너털 웃음을 웃어보이고 나서 나는 양반님이 타고 가는 말을 입으로 물겠다는 것이 아니요. 이 부근에 주가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했을 뿐이요. 하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마상의 양반은 김병현의 몰골을 아르이로 살펴보더니 제대로 대답해 줄 생각이 없는지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이 부근에 김가나 이가 성 가진 사람은 많아도 주가 성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걸. 김병현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얼른 말을 이렇게 돌려대었다. 나는 사람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요. 쑥맥이 아닌 양반이 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소? 그러나 마상의 선비는 시치미를 떼고 술집? 술집이라면 바로 노용의 코 밑에 있는 것이 술집이 아니요. 술이 얼마든지 술술 들어가는 그 구멍이 바로 술집이 아닌가? 술집을 코앞에 두고 찾는 것은 무슨 심사지? 하고 나오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어거지로 나오니 아무런 김병현도 화가 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싸울 상대는 못되기에 은근히 걸려줄 생각에서 당신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고 엉뚱한 말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상대방은 얼른 이렇게 나온다. 뭐 쓴 것이야 얼마든지 많지. 곰에 쓸개도 쓰고 개에 쓸개도 쓴 것이고 모르면 모르되 노용에 쓸개도 몹시 쓸걸. 김병현은 점점 화가 동했다. 나는 쓸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 대가리에 쓰고 있는 것이 뭐냔 말이요. 대가리 쓴 것? 대가리 쓴 것으로 말하자면 여름철에 오이대가리가 몹시 쓸걸? 소위 양반이라는 작자가 이렇게까지 어거지로 나오므로 김병현은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 그 양반 말 못할 양반이로군. 그러자 마상의 양반쟁이는 내가 말을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얼마나 잘 타는가 직접 보여주기로 하지. 그 말 한마디를 내던지기가 무섭게 말을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김병현은 상면부지의 양반쟁이에게 골탕을 먹고 나니 어이가 없었다. 되지 못한 인간이 양반이랍시고 사람을 함부로 놀려대고 있으니 산골에서는 그런 작자들의 행패가 얼마나 심할 것인가. 김병현은 불현듯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연상하였다. 연암이 그 소설 속에서 양반들을 통렬하게 비꼬아준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 백낙천도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인심의 반복 속에 있을 뿐이라고 갈파했는데 그건 역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한 명언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술 생각은 목이 타오르도록 간절한데 술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어쩌랴. 다시 걸음을 옮겨나간다.